고진감래 할머니의 사연 라디오. 밤 9시 요양원의 모든 불이 꺼졌다. 하지만 나는 잠들 수 없다. 매일 밤 정확히 9시면 시작되는 그 소리 때문에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멍멍 개야 짖지 마라, 꼬꼬다가 울지 마라, 자장, 자장.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78세가 되어서야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요양원 2층 복도 끝, 창문 블라인드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매일 밤 노래를 부른다. 50여 년 전 내가 들려주지 못했던 자장가를. 그리고 한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불러온 그 멜로디를. 자장, 자장, 자장.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단순히 옆방 할머니의 이상한 습관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사랑들이 있다. 기록되지 않은 슬픔들이 있다.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어 계속되는 약속들이 있다. 이것은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벌써 3개월이 되었다. 처음엔 이곳이 차가운 감옥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름 익숙해졌다. 몸이 아프고 병든 몸으로 혼자 살기엔 무리가 있다고 의사가 말했을 때 마음이 착잡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요즘은 나 같은 사람이 큰 돈 없어도 이렇게 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 방은 2층 끝쪽 204호실이다. 창문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이고 오후가 되면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온다. 나쁘지 않다. 몸은 불편하지만 머리는 아직 멀쩡해서 보호사가 가져다주는 책도 읽고 가끔 일기도 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내가 입소하고 며칠 지나자 밤마다 옆방에서 자장가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TV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누군가가 직접 부르는 노래였다. 자장, 자장, 우리 애기. 희미하게, 낮게, 마치 갓난아기를 재우려는 듯한 그 멜로디. 목소리는 분명 나이든 여성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젊은 엄마의 것 같았다. 매일 밤 9시경이면 어김없이 들려왔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옆방은 203호실. 나는 워낙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는 게 쉽지 않다. 그나마 나이 들어서 많이 나아졌다. 오다 가다 만나고 본 얼굴도 있었지만 그곳에 누가 사는지 궁금해졌다. 오늘 아침 보호사가 식사하라고 왔을 때 슬쩍 물어봤다. 보호사님, 옆방에는 어떤 분들이 계세요? 누가 밤에 자장가를 부르는 것 같던데. 203호요? 아, 박순덕 할머니세요. 85세신데. 보호사가 말을 흐렸다. 응, 참 독특하신 분이에요. 거의 말씀을 안 하세요. 식사 때도 혼자 조용히 드시고, 다른 할머니들과 어울리지도 않으시고, 그런데 그런데요. 밤마다 자장가를 부르셔요. 옆 침대 어르신이 시끄럽다고 몇 번을 뭐라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 밤만 되면 어김없이 부르시거든요. 보호사들 사이에서도 힘들어해요. 시끄럽다고 항의 들어오니까요. 처음엔 치매 증상인가 했는데 낮에는 괜찮으신 것 같은데 그냥 밤에만 그러세요. 보호사의 말을 들으니 더 궁금해졌다. 85세 할머니가 밤마다 자장가를 혹시 아기를 그리워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치매 초기 증상일까? 그날 밤도 어김없이 자장가가 들려왔다. 나는 침대에 누워 귀를 기울였다.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멍멍개야 짖지 마라. 이상했다. 분명 나이든 목소리인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은 젊은 엄마의 것 같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아니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나는 베개에 머리를 묻고 매일 밤 그 노래를 들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아려왔다.
내게도 아이가 있었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 자장가는 보통 10여 분 정도 이어졌다. 그리고 나면 203호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았다. 나는 종종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잠이 들곤 했다.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자장, 자장. 도대체 박순덕 할머니는 누구를 위해 그 노래를 부르는 걸까? 그리고 왜 그 목소리에서는 이렇게도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는 걸까? 나는 일기장에 이런 글을 적었다. 밤마다 들리는 자장가. 85세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28살의 젊은 엄마의 마음이 느껴진다. 시간이란 정말 이상한 것 같다. 때로는 멈춰 있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나보다. 자장가를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나는 이상한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처음엔 그냥 옆방 할머니가 노래 부르는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며칠 계속 듣다 보니 뭔가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시계를 보기 시작했다. 첫째 날 오후 9시 11분에 시작. 둘째 날 오후 9시 13분에 시작. 셋째 날 오후 9시 12분에 시작. 거의 비슷한 시간이네. 나는 침대 옆 탁자에 있던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다. 핸드폰 후레쉬 덕분에 어둠 속에서도 글씨를 쓸 수 있었다. 더 신기한 건 가락이었다. 나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어린 시절 교회에서 찬송가를 많이 불렀다. 그래서 멜로디를 기억하고 따라 부르는 정도는 할 수 있었다. 박순덕 할머니의 자장가는 매일 똑같은 선율로 시작되었다.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이 부분의 음정, 박자, 심지어 숨 쉬는 지점까지 일정했다. 마치 녹음된 음악을 틀어놓은 것처럼. 하지만 왜? 처음 며칠은 그 노래가 기괴하게 느껴졌다. 85세 할머니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자장가를 부른다니, 그것도 요양원에서. 마치 유령이 나오는 무서운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노래가 안정감을 주기 시작했다. 요양원 생활이 처음엔 무척 불안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정말 늙고 병들었구나. 이러다가 내가 이곳에서 죽는 건 아닐까라는 공포, 그리고 씁쓸한 현실감. 밤이 되면 특히 외로웠다.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잠든다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자주 잠을 설쳤다. 그런데 박순덕 할머니의 자장가가 들려오면 묘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안정이 되어갔다. 금자동아, 은자동아, 금을 주면 너를 사랴, 은을 주면 너를 사랴. 그 따뜻한 목소리가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느껴졌다. 78세의 내가 우리 아기가 될 리는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 나를 위해 노래해주는 것 같았다. 누군가 내가 편안히 잠들기를 바라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밤은 특히 그랬다. 오후에 보호사로부터 안 좋은 소식을 들었던 날이었다. 같은 층의 이분자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오늘 날씨 좋네요 하고 인사를 나눴는데 그날 밤 나는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분자 할머니보다 어린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혼자 있다 보니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9시 12분이 되었다. 어김없이 박순덕 할머니의 자장가가 시작되었다. 꽃고다가 울지 마라 자장 자장. 그 순간 눈물이 났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노래소리가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어머니가 어린 나를 재워주시던 그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내가 대여섯 살 때였나? 감기에 걸려서 며칠 알아 누워 있을 때 어머니가 밤새 내 곁에서 노래를 불러주셨다. 엄마 손은 약손, 우리 영숙이 어서 어서 열 내려라. 그때 그 따뜻함, 그 안정감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다. 박순덕 할머니의 자장가를 들으면서
나는 다시 그 시절의 아이가 된 것 같았다.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사랑받는 아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아이. 그날 밤 내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그날부터 나는 그 자장가를 기다리게 되었다. 9시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시계를 보게 되고 12분이 가까워지면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되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2주 정도 지났을 때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이건 그냥 잠자기 전 습관이 아니었다. 노래를 부르는 박순덕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습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간절함이 있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가락으로 부르는 그 일관성은 마치 종교적 의식 같았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 같았다. 저 노래는 분명히 어떤 기억을 부르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다. 박순덕 할머니는 그 자장가를 통해 과거의 어떤 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마도 자신이 진짜 어린아이를 재워주던 그 시절로. 하지만 의문은 더 커졌다. 85세 할머니가 매일 밤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자장가를 부르는 이유가 뭘까? 그냥 추억에 잠기는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정확한 패턴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이건 습관이 아니다. 의식이다. 박순덕 할머니는 누군가를 잊지 않기 위해 아니면 누군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밤 그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까? 그날 밤도 9시 12분에 자장가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고 중간중간 흐느끼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우리 애기 잘도 잔다. 검둥개야 짖지 마라. 꼬꼬다가 울지 마라.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박순덕 할머니는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를 돌보고 있었다. 자장가의 정체를 파악한 지 3주가 지났을 무렵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매일 밤 들려오는 그 간절한 노래,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마침 보호사가 오전에 간식을 주러 왔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보호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옆방 할머니, 박순덕 할머니 말이에요. 그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보호사가 잠시 머뭇거렸다. 개인정보라서요.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아, 물론 자세한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혹시 가족이나 면회 오는 분이 있는지,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요. 매일 밤 자장가를 들으니까 자꾸 궁금하더라고요. 보호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박순덕이 아니라 고윤심 할머니세요. 고윤심이요? 나는 깜짝 놀랐다. 3주 동안 박순덕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럼 고윤심 할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왜 이름이 달라요? 네, 원래는 고윤심인데 호적을 올릴 때 잘못 올렸는지 중간에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박순덕으로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고윤심으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름이 그런 사람을 많이 봤지만 성까지 바뀌는 건 별로 없던데. 옛날에 시골에서는 농사일이 바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하긴 나도 나이가 1살 어리게 올라갔고 생일도 달라요. 그럼 고윤심 할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보호사가 차트를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85세시고 8년 전부터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대요. 근데 진행이 아주 느려서 일상생활은 혼자 하세요. 그리고요? 자녀분이 없으시대요. 연애 오시는 분도 없어요. 평소에 워낙 말씀이 별로 없으셔서 다른 어르신들하고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자세한 건 모르죠. 자녀가 없다? 그럼 그 자장가는 누구를 위한 걸까?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혹시
과거에 아이를 키운 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글쎄요. 차트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아,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요?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 짐이 정말 적었거든요. 옷 몇 벌하고 약간의 생필품만. 그런데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꼭 안고 계셨어요. 그걸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나무 상자. 내 호기심이 더욱 커졌다. 지금도 그 상자를 갖고 계세요? 네, 방 안에 있을 거예요. 보호사들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는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천천히 돌아다녔다. 명목상으로는 산책이었지만 실제로는 203호실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그 방 앞을 지날 때 나는 살짝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야윈 어깨, 회색빛 머리카락. 뒷모습만 봐도 외로움이 느껴졌다. 그 순간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당황해서 휠체어를 재빨리 굴려 지나갔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할머니의 눈빛이 무척 맑았다. 치매 환자의 눈이라고 하기엔 너무 또렷했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9시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번엔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다. 9시가 되어가자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벽에 귀를 바짝 대고 들었다. 9시 정각. 금을 주면 너를 사랴, 은을 주면 너를 사랴. 여전히 같은 자장가였다. 하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니 좀 더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또렷했다. 치매 환자라고 하기엔 발음도 정확하고 박자도 일정했다. 가장가가 끝나고 한동안 조용했다. 돌아서려는 찰나 평소대로라면 끝날 텐데. 그때였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다른 말이 들렸다. 미소야. 미소야. 엄마가 왔어. 나는 깜짝 놀라 벽에서 몸을 떼었다. 미소. 누구지? 다시 귀를 기울여 보니 그녀가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 미소야, 오늘도 엄마 노래 들었지? 엄마가 매일 불러줄게. 매일.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서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충분히 들었다. 미소라는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한한 사랑을. 머릿속이 복잡했다. 미소. 보호사 말로는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미소는 누구일까? 손자, 조카, 아니면 자식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 다음 날 아침, 나는 요양원 직원 명단을 확인해 봤다. 보호사, 간호사, 청소부까지 포함해서 미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다른 입소자들의 이름도 확인해 봤지만 역시 미소는 없었다. 그럼 미소는 이곳에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밤 그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마치 미소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점심시간에 나는 다시 보호사에게 물어봤다. 보호사님, 혹시 203호 할머니가 미소라는 이름을 언급한 적 있나요? 미소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는데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보호사가 생각해 보더니 말했다.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시긴 해요. 이상한 행동이요? 밥을 드실 때 가끔 옆을 보고 말을 걸으세요. 누구야? 많이 먹으라거나 누구야? 너무 빨리 먹지 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치매 증상인 줄 알았는데 근데요. 근데 다른 건 다 정상인 것 같기도 하고 치매라면 다른 증상도 있어야 하는데 워낙 기억력도 좋으시고 판단력도 멀쩡하세요. 내 추리가 맞았다. 그녀에게 미소는 실제로 존재하는 누군가였다. 적어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날 저녁 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를 직접 만나보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소심한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큰 용기였다. 저녁 식사 후 나는 휠체어를 타고 203호실 앞으로 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고윤심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고씨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어제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또렷한 눈빛이었다. 누구세요? 옆방에 사는 김영숙이에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고씨 할머니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나는 휠체어를 굴려 방 안으로 들어갔다. 4인실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고씨 할머니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보호사가 말한 바로 그 상자였다. 방이 안쪽이라 밖이 안 보이네요. 저희 방은 정원이 보이는데 괜찮아요. 저는 조용한 게 좋거든요. 고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했다. 치매 환자라고 하기엔 너무 정상적이었다. 저기 밤에 노래 부르시는 거 들었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노래요? 자장가 말이에요. 아, 시끄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 포근하고 엄마 생각나게 하는 편안한 목소리시더라고요. 고씨 할머니가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혹시 미소 얘기도 들으셨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소는 제 딸이에요. 딸. 하지만 공적 기록에는 자녀가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네, 그러셨어요. 그녀가 나무 상자를 쓰다듬었다. 여기 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미소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아이였다. 마치 미소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가 나무 상자를 쓰다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상자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아무도 이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껏 살면서. 저도 혼자 살아온 사람이라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녀가 깊게 한숨을 쉬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혼자서 가슴에만 품고 있는 아픔은 너무 아파서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고 꺼내놓기 힘들지만 그래도 나누고 나면 좋더라고요. 고씨 할머니는 머뭇거리더니 그럼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고씨 할머니는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작은 베넷 저고리 하나와 옷가지,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1963년 제가 24살 때였어요. 고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는 지금처럼 자유롭지 못했어요. 특히 여자들은 연애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결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맘대로 할 수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대를 나도 잘 알고 있었다. 저는 작은 시골에서 태어난 농부의 딸이었어요. 가난했지만 부모님이 맏딸인 저를 공부를 시켜주셔서 서울까지 올라와 외삼촌 댁에 살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고씨 할머니가 상자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나란히 서 있었다. 여자는 그녀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고, 남자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이분이에요. 김재호. 그분 이름이에요. 사귀셨나요? 네,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그분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었고요. 하지만 고씨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런데 제가 임신을 했어요. 1962년 겨울이었죠. 그때는 혼전 임신이 얼마나 큰 스캔들이었는지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김재호 씨는 처음엔 기뻐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책임지겠다고 당장 결혼하자고 했죠.
저도 행복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서 생긴 아이니까. 고씨 할머니가 고개를 떨구고 하도 만져서 너덜너덜해진 아기 옷을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양쪽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특히 재호 씨 집안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재호 씨는 명문대 의대생이었거든요. 집안도 좋았고요. 저 같은 시골 농촌의 가난한 집 딸과는 격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재호 씨는 끝까지 저와 아이를 지키려고 했어요. 부모님과 크게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결국 부모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버렸어요. 그럼 혼자. 네,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어요. 외삼촌 댁에서도 쫓겨났죠. 아버지가 집안 망신시켰다고 하시면서 어머니만 몰래 조금씩 도와주셨어요. 고씨 할머니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저는 서울 변두리 작은 새방에서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1963년 7월에 미소가 태어났죠. 미소, 예쁜 이름이네요. 재호 씨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편지로. 마지막 편지에서 우리 아이가 항상 미소 지으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편지를 주고 받는 것을 알고는 재호 씨 집에서는 아들을 감금하다시피 했죠. 연락도 끊어버리고. 고씨 할머니가 작은 옷가지를 펼쳐 보였다. 손바느질로 정성스럽게 만든 아기 옷들이었다. 미소는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눈이 크고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생겼죠. 제가 부르는 자장가를 제일 좋아했어요. 어떤 아이였어요? 똑똑했어요. 돌도 안 됐는데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참 잘 웃었어요. 칭얼거리는 일이 별로 없었죠. 재워놓고 일을 해도 혼자 일어나서 문 앞으로 기어와서는 놀고 있었어요. 고씨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 속에서 젊은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저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남의 집 빨래도 해주고 허드렛 일도 했어요. 미소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동네 할머니한테 맡기면서 돈을 좀 드렸어요. 할머니가 못 봐줄 상황에는 업고 다니면서 일했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미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그녀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다. 1964년 겨울이었어요. 미소가 돌 좀 넘었을 때였죠.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병원에 데려갔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웠죠. 어디가 안 좋았어요? 감기였어요. 겨울이 추웠는데 새방이 너무 춥고 습했거든요. 연탄이 비싸서 공기 구멍을 최대한 막아놓고 아꼈더니 제대로 난방도 안 되고 미소가 감기 걸린 거였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마 폐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소가 계속 기침을 했는데 그때는 저는 그냥 감기인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도 그랬고. 고씨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병원에 다녀왔지만 감기는 낫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열이 펄펄 끓는 미소를 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미소를 안고 기도만 했어요. 하느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우리 미소를 살려주세요. 제발. 낫기를 기도하면서 자장가를 불러줬죠.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계속, 계속. 그런데 3일 후에 미소가 제 품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겨우 한돌 넘은 아이가.
그녀가 아기 옷을 가슴에 안았다.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어요. 미소가 제 자장가를 들으며 잠든 마지막 밤이 그 다음 날 새벽에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례도 제대로 치러줄 수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 후로 저는 이 옷가지를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서 평생을 가지고 다녔어요. 어딜 가든. 그리고 미소에게 약속했어요.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주겠다고. 미소가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60년 넘게 네. 매일 밤 9시쯤 미소가 태어난 시간이거든요. 1963년 7월 15일 오후 9시쯤에 미소가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정확한 시간, 변하지 않는 자장가, 그 안에 담긴 간절함. 그리고 재호 씨는 미국에서 편지를 또 보냈어요. 미소를 보내고 한 달 후에 도착한 편지였죠. 미안하다고, 꼭 돌아와서 우리를 찾겠다고. 고씨 할머니가 상자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죠. 아마 부모님이 모든 걸 차단했을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삶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혼은 안 했어요. 다른 사람과는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미소를 잃고 재호 씨까지 잃고 나니 더 이상 사랑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녀가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독신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미소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혼외자식은 호적에 올리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고씨 할머니 마음속에는 미소가 살아있었다. 아직도 돌 조금 넘은 그 아이 그대로. 저에게는 시간이 그날에서 멈췄거든요. 내 인생은 내내 고행이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모진 팔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다. 60년 넘게 혼자서 이 모든 아픔을 견뎌온 것이다. 그래서 매일 밤 네. 미소에게 자장가를 불러줘요. 미소가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아직도 미소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요. 할머니가 상자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도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잊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미소를 위한 자장가만은. 그래서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자장가를 부르셨군요. 네. 미소가 태어난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미소가 제일 좋아했던 그 자장가로.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하죠. 85세 할머니가 60년 전에 죽은 아이를 위해 자장가를 부른다니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이지요?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같은 여자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엄마의 사랑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곁에 없어도 변하지 않는.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네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저도 제가 몰랐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자장가를 들으면서 저도 위로받았거든요. 정말요? 네. 매일 밤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돌봐주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6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다. 그럼
앞으로도 들어주실 거예요? 미소를 위한 자장가를. 물론이에요. 그리고 고윤심 할머니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미소도 있고, 이제 저도 있잖아요. 그날 밤 9시쯤 자장가가 시작되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 노래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장가가 아니라 어머니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다. 시간을 뛰어넘는 약속이었다. 검둥개야 짖지 마라. 꽃고달가 울지 마라. 자장, 자장. 미소를 위한 노래.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한 노래이기도 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그 자장가를 듣게 되었다. 더 이상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60년을 이어온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시간을 뛰어넘는 약속이었다. 매일 밤 9시가 되면 나는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며 미소라는 아이를 생각했다. 내가 본 적도 없는 6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아이를.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소가 정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사랑 때문에 미소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나는 종종 그녀 방을 찾아갔다. 처음엔 할머니가 경계하는 것 같았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로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85년을 혼자 살아온 사람에게 나는 진짜 친구가 되었다. 영숙 씨, 고마워요. 어느 날 오후 그녀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다. 뭐가요? 미소 얘기를 들어줘서, 그리고 이상하게 보지 않아서. 이상할 게 뭐 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잖아요. 더구나 엄마가 자식을 앞세웠다는 것은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미소가 죽었을 때, 저도 함께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죽을 수는 없었어요. 미소를 혼자 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60년을 기다리신 거군요. 네, 미소와 다시 만날 날을.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기침을 자주 했고 식사량도 줄었다. 보호사 말로는 감기인 것 같다고 했지만 나는 왠지 불안했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었다. 장마철이 시작되어 매일 비가 내렸다. 그녀는 날씨가 흐리면 더 조용해졌다. 하지만 자장가만은 변함없이 매일 밤 9시에 시작되었다.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6월 10일 밤도 그랬다.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가락으로 자장가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목소리가 더 힘이 없고 약해진 것 같았고 중간중간 기침 소리가 섞여 들렸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6월 11일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나무들이 빗물에 젖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고씨 할머니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점심시간에도 저녁시간에도 식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보호사가 음식을 갖다 드렸지만 거의 드시지 않으셨다고 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병원에 모셔가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하셨다고 했다.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라고. 저녁 8시가 넘었다. 나는 휠체어를 타고 그녀의 방 앞으로 갔다. 문틈으로 보니 고씨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다. 평소보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9시를 기다렸다. 오늘도 미소를 위한 자장가가 들려올 것이다. 60년 넘게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그 약속. 시간은 9시를 넘어 20분 가까이 되었다. 그런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처음엔 내 시계가 틀렸나 싶어서 다시 핸드폰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분명히 9시 21분이었다. 복도 시계 소리도 들렸다. 여전히 조용했다. 203호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 가슴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뭔가 잘못되었다.
6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던 그 자장가가 오늘은 들리지 않았다. 나는 급히 휠체어를 타고 복도로 나갔다.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다. 203호실 문 앞에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고윤심 씨, 대답이 없었다. 고윤심 씨, 괜찮으세요? 여전히 조용했다. 나는 문고리를 돌려봤다. 문이 열렸다. 고윤심 씨, 방 안은 희미한 미등 불빛만 비추고 있었다. 옆 침대 할머니들이 한두 분 나를 쳐다보고 고윤심 씨를 쳐다봤다. 침대 위에 그녀가 누워 있었다. 처음엔 잠들어 있는 줄 알았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녀의 얼굴이 평화로웠다. 너무 평화로웠다. 마치 정말 편안한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고윤심 씨,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고윤심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나무 상자가 열려 있었다. 미소의 작은 베넷 저고리가 그녀의 손에 있었다. 마치 미소를 안고 잠든 것처럼.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녀가 드디어 미소와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요양원 원장님께 부탁했다. 제가 고윤심 씨 유품을 정리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김영숙 씨가 가장 가까이 지내셨으니까요. 나는 그녀의 방으로 갔다. 정말 소박했다. 옷 몇 벌, 생필품 조금, 그리고 나무 상자. 상자 안에는 미소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작은 옷들, 사진, 60년 동안 그녀가 지켜온 모든 것. 그때 상자 바닥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고윤심 씨가 쓴 편지였다. 미소에게. 엄마가 이제 너를 만나러 간다. 60년을 기다렸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너를 사랑한 시간들이 내 인생의 전부였으니까. 곧 만나자, 우리 아가. 그때까지 엄마가 불러준 자장가를 기억하고 있거라. 사랑한다, 미소야. 편지를 읽으며 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9시가 되었다. 203호실은 이미 다른 입소자가 들어왔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자장가가 들려오지 않았다. 그날부터 요양원은 밤 9시가 되어도 적막했다. 그런데 시끄럽다고 항의하고 말이 많던 사람들도 날이 갈수록 자장가가 들리지 않아서 잠을 못 잔다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잠 못 이루고 힘들다고 할 때 어느 날 밤 9시 나는 일어났다. 창가로 휠체어를 굴려가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몇 개 보였다. 그리고 나는 노래를 시작했다.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고윤심 할머니가 60년 동안 불러온 그 자장가를 이제는 내가 이어가기로 했다. 미소를 위해서, 고윤심 씨를 위해서, 그리고 요양원 사람들을 위해서 검둥개야 짖지 마라, 꼬꼬달가 울지 마라.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기억을 떠올렸다. 내게도 있었다. 잊고 싶었던, 하지만 잊을 수 없었던 아이의 기억이. 1973년 내가 25살이었을 때 산딸의 난산으로 세상을 떠난 내 첫 아이.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한 채 보낸 그 아이. 그 후로 나는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평생을 살면서 그 아픔을 혼자 감춰왔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슬픔을.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장가가 끝나고 나서 나는 하늘을 바라봤다. 어딘가에서 고윤심 씨와 미소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첫 아이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매일 밤 9시가 되면 나는 이 자장가를 부를 것이다. 고윤심 씨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해서.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검둥개야 짖지 마라.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는다.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는다. 그리고 사랑은 노래가 되어 영원히 이어진다. 매일 밤 그 자장가와 함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고진감래 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단맛이길 바랍니다.